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시대의 표적을 보게 하시고 이 시대 안에서 사랑의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과 가슴을 알아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100배, 60배, 30배를 맺는 하나님의 나를 피우는 지혜와 능력이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포스트 코비드 19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 오늘과 주일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오늘은 먼저 이 경제와 교육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물론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시대의 표적, 우리에게는 그 표적을 볼 수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돈을 잘 벌려면 여호와 이레를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돈은 잘 벌고 잘 쓰는 것이지 많이 벌어서 많이 쓰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만나고 알 때가 되었죠.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나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서 피어날 나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키우는 것은 그 하나님 인도하시는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파도를 타듯이 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잘 산 것입니다. 세상에 속으면 욕심으로 살려고 해요. 많이 벌어야 되고 많이 지켜야 되고, 이 욕심으로 살기 시작하면 못 보고 못 들어요. 욕심은 눈도 막히고 귀도 막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장기나 바둑을 둘 때 훈수를 뜨는 사람은 두세 수 위에서 봅니다. 왜? 자기는 그냥 꼭 이겨야 되는 욕심이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십시다. 일반적인 예상, 이거 지금 모두가 하는 얘기들이죠. 그것은 글로벌 공급 체인이 재편되는 것입니다. 중국이 세계 공장이었어요. 모든 물품들의 60%가 이 중국에서 생산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중국에서 생산은 감소될 것입니다. 어디로 옮겨질까? 제 예상에는 멕시코와 인도와 동남아가 가장 중요한 타겟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프랑스는 모든 의료 장비와 의료 비품들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시작됐는데도 중국에서 사오면 될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됐죠? 중국의 공장이 생산 못하니까 사올 수가 없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죠. 이것이 온 세계의 현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무 방식이 재택근무, 또 원격 근무, 그래서 인터넷으로 각자 자리에서 일하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온라인화 된다. 무엇보다도 유통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합쳐서 디지털화 됩니다. 그 다음에 언택 서비스. 언택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에서 이때까지 서비스는 사람이 가까이 와서 아주 잘 챙겨주는 것이 서비스업의 핵심이었죠. 그런데 이제 사람이 가까이 오거나 사람이 터치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의 서비스는 어떻게 돼야 되나? 여기에 열쇠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플루언스 마켓. 이것은 이제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상승됩니다. 그리고 영상, 미디어, 예방의학, 그 다음에 모바일 쇼핑, 이런 것은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모바일 쇼핑은 벌써 메르스 때 교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이 오프라인을 앞지르는 것이 메르스 때 시작이 되었는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쭉 나아갔죠. 그 다음에 버추얼 리얼리티와 어규멘티드 리얼리티, AR이 굉장히 강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은행,
성형수술 이런 건 다운된대요. 왜냐 그러면 마스크 쓰는데 무슨 수술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서비스업, 그 다음에 항공, 여행, 숙박, 그 다음에 스쿨링. 스쿨링은 사실 교육과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종교 이런 것들은 다운됩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공유경제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려움을 맞았습니다. 종교도 이제 미신적인 신앙, 기복신앙 이건 끝났습니다. 존재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일깨워주지 못하는 종교는 외면되고 버림받을 것입니다. 또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1차 산업혁명은 이게 전기기관, 기계화였죠. 2차 산업혁명은 전기였죠.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 이 정보의 혁명이죠. 그런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은 물리학과 생물학과 디지털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입니다. 이 4차 혁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제는 기계가 더 잘하고 기계가 모든 걸 대신할 수 있습니다.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건 나입니다. 나됨의 절대 필요와 절대 가치가 이제는 중요해집니다. 이것이 일상에서도 중요하고 존재적으로도 중요합니다. 뭐 AI가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거 하는데 그거 안 됩니다. 사람에게는 가슴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가슴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AI는 논리적인 프로그램이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쓸데없는 것이고, 그 과학자들은 과학적인 입장에서만 보니까 그런 질문을 하지, 영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컴퓨터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정말 내 가슴의 것이 없으면 전부 AI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됨의 절대 필요와 절대 가치가 아주 중요해집니다. 분명히 지금이 위기죠. 위기는 위험과 동시에 기회입니다. 여기에 열쇠는 개인화, 이제는 개인화가 되어지고 위생이 중요해지고 그 다음에 디지털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때까지는 대량 생산해서 대량 소비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뭐 1차 산업혁명 후에 그 목화를 가지고 와서 영국에 가지고 와서 면직물을 막 생산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때 면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부드럽고 그래서 돈 많은 귀족들만 입던 것이었습니다. 대량 생산을 하니까 누구든지 입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때로부터 이 세계는 오늘까지 대량 생산에 대량 소비예요. 정말 무지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무지막지하게 벌어서 무지막지하게 쓰는 거죠.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허무허상은 끝났어요. 더 중요한 것은 내 식, 내 보람, 내가 즐기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원트였습니다. 이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인정투쟁이었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인조이하고 있느냐, my way, 비교나 경쟁이 아니라 나됨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뭐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것이죠. 미용업도 이제는 뭐 가서 이렇게 많이들 와가지고 줄 서서 이렇게 자르고 가는데 뭐 파마 해주는데 이런 것은 이제는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은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내 머릿결을 가장 잘 아는,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식으로 해주는, 돈은 훨씬 더 많이 지불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한 번 하는 것이 여러 번 자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행 업계를 보면 이제까지는 깃발 뒤에 따라다니면서 사진 찍고 왔다는 거예요. 사진 찍고 왔다. 보고 왔다는 거죠. 그 보는 것은 이제는 AR이 훨씬 더 잘합니다. 어그먼티드 리얼리티로 보면은 훨씬, 어차피 현상은 무엇입니까? 계속 변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 눈으로 보고 온 것이나 AR로 보는 것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AR로 보면은 정확하게 보고 싶은 것을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깃발 뒤에 따라다니는 그런 여행 다닐 사람 없습니다. 그래도 여행은 합니다. 그럼 왜 여행하죠? 이제는 이야기를 만나기 위해서. 가서 사진 찍고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만나기 위해서. 그 장소와 나의 존재적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행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그 지역에 숨은 이야기들을 개발해냅니다. 그 지역의 예술과 문화를 이 여행하는 사람이 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특별했던 사람들의 그 일대기와 그 사람들의 그 유산 같은 것을 만남으로 여행을 하면은 그 장소와 그 역사를 내가 존재적으로 만나는, 물론 이것도 돈을 훨씬 더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진 찍고 오는 여행 10번 가는 것보다 이것 한 번 갔다 오는 게 여행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항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뉴욕에서 런던으로 데려다주는 이런 항공업 가지도 않겠지만 이젠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런던으로 여행한다고 하면은 런던으로 가는 런던의 역사와 인포메이션들이 이미 오고, 표를 딱 사면은 어떤 것을 이렇게 참고 자료로 살펴보기를 원하는지 추천이 오고,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타면은 그냥 뭐 영화 몇 편 중에서 골라보고 시간 때우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는 목적지의 역사와 문화와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교육도 이제는 가르침이 아니고 배움이 됩니다. 가르치는 것은 이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스펙입니다. 어떤 선생 밑에서 내가 어떻게 배웠냐 이건데요,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내가 찾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배우는 거죠. 예. 그리고 그래서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런 것이 이제는 중요해집니다. 청소부가 되어도요, 일반 청소하시는 분은 이 AI 로봇한테 다 뺏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나는 청소를 하는데 굉장히 센시티브한 테크노 직장의 청소부다. 그러면 청소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잘 보호해야 되는 것이, 어떤 부분은 어떻게 청소를 해야 되는지, 이런데 센시티브하는 거죠. 기능이 아니고 센시티브한 청소를 해줄 수 있으면 그 사람의 잡은 정당한 페이도 받고, AI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경제적 전망을 좀 해보십시다. 저는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봅니다.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그때까지는 무슨 짓을 해서도 견뎌나는 것처럼 보이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2029년에 있었던 대공황보다도 더 심각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 이때까지의 어떤 경제적 어려움이 올 때는 부분적이었습니다. 오일 쇼크가 있었다든지, 뭐 주식이 떨어졌다든지. 1929년은 그 블랙 덜스데이라고 그러잖아요. 월스트리트가 갑자기 폭락해 버린 거죠. 근데 이번은 전반적입니다. 수요, 공급, 생산, 수비, 수입, 수출, 모든 것이 지금 폭락해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견딜 수 없습니다. 두 번째, 2008년에 경제 파탄이 있었죠. 그때 경제 개혁을 했어야 됩니다. 경제의 기본 구조를 재편했어야 됩니다. 그 경제의 기본 구조를 재편한다는 것은 금융에서 실물 경제로 옮기는 것입니다. 뭐냐 그러면 지금은 경제가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시장. 근데 주식시장이 아니고 사람들이 일하고 사는 곳에 돈이 도는 실물 경제가 돼야 되는데 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8년 이후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졌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주식시장에 주식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일반 서민들의 삶은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조 개편을 하지 않고 그냥 양적 완화만 했죠. 우선 주식시장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땜질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은 거품입니다. 거품. 많은 사람이 거품이 빠져야 된다고 얘기는 하죠.
지금 실업률이 20%로 육박해 가고 있습니다. 대공황한 정점 때 25%였습니다. 이것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뉴욕 맨하탄 첼시에는 푸드 팬츄리가 있습니다. 한 끼 식사를 제공해 주는데 2주마다 이 줄을 서는 사람 숫자가 더블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초이스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싫든 좋든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폭락이 되는 것은 불이 보듯이 뻔하고, 폭락이 되면 기업이나 뭐 이런 부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서민들이 전부 극빈자로 전락되어 버리고, 이거 엄청난 이 타격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는 지금은 뭐 초이스가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푸는 돈을 은행과 기업에 배불리기로 만들면 안 됩니다. 2008년 때처럼 서민들에게 이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그게 좋은 방법은 뉴딜 정책과 같이 인프라를 만들어서 거기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가 더 잘 알 일이죠. 그래서 지금은 서민, 영세기업, 소기업 이런 분들이 빈민으로 전락하는 위기에 있습니다. 중산층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어쩌면 중산층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 거의가 빈민이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서민, 영세기업, 소기업에 돈이 지원돼야 된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6천만 명이 초극빈자입니다. 여러분, 초극빈자란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한 가족의 하루의 수입이 2불 이하입니다. 21세기에 지금 물가에 한 가족이 하루에 2불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6천만 명인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지금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세계가 망하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의료와 재난 방지에 천문학적인 돈이 먹힙니다. 지금 백신 개발하는 데는 돈이 무제한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백신만 개발하면 돈방석에 앉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다른 R&D에는 모든 돈이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나도 당분간 앞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모든 생산이 침체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백신은 어느 정도 만들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재창궐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컨드 서지. 지금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경제가 돌아가야 되니까 전부 조기 오픈하고 있습니다. 이 빨리 열라고 데모하는 사람들도 있죠. 저는 그분들 그렇게 바이러스를 좋아하시면 그냥 그분들에게 바이러스를 이렇게 다 드렸으면 좋겠어요. 응? 총까지 들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듬뿍 저는 주고 싶어요. 남미나 아프리카의 약한 국가들, 여기에는 지금 코로나 선언을 받는 것이 사형선고입니다. 약이 있습니까? 치료가 있습니까? 이 국가들에서 다시 또 썰지될 수가 있고요. 재창궐의 가능성은 거의 확실한데, 이번에 한 번의 이 타격이 이 정도였는데 재창궐을 하면은 그 타격이 엄청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 위기의 시간에 도시화, 금융화, 산업화 되었던 우리의 삶을 이제는 인간화 시켜야 됩니다. 사랑과 삶과 사회가 상품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수치화입니다. 아무도 사람 보지 않아요. 저 사람이 얼마 버느냐 그거 봐요. 그런데 그 숫자가 무한으로 올라가도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성이 존중돼야 됩니다. 그러면 무리하게 누가 더 많이 갖고 그럴 필요 없죠. 아무래도 잘 나누게 되죠. 그 다음에 무한 욕망의 무한 충족은 허상이었어요. 무지막지하게 벌어서 무지막지하게 쓰는 사람들이 조금도 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가치를 회복함으로
깊이 누리고 더불어 살기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경제는 목적이 아닙니다. 경제는 삶의 수단이죠. 그러므로 유통과 더불어 살기를 이제는 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방역을 잘해놨어도 이제는 약한 나라들에게서 바이러스가 뻥뻥뻥 터져 나오면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나라들을 섬겨야 됩니다. 무역 장벽을 해체해야 됩니다. 의료품은 관세를 면제해서 가난한 나라도 쓸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생필품은 지원해줘야 됩니다. 이제는 단순히 바이러스의 방역이 아니고요, 사회적 방역이 필요해요. 우울증이 40% 높아졌습니다. 실업자들로 말미암은 삶의 무기력함과 자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빈민화되고 있어요. 이것은 사회적으로 좋은 건강한 모습이 아니죠. 두말할 것도 없이 이제는 나만 잘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이때까지는 신자유주의. 시장이 스스로 알아서 한다. 그래서 그게 뭐였어요? 주식 통해서 돈 버는 사람만 버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이렇게 되니까 국가가 사회적 고용을 보장해줘야 됩니다. 한국에서 이번에 대통령이 그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직장을 잃은 사람들을 하여튼 국가에서 어떤 고용 보장을 해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나름대로 계속 일하면서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이어야지 이걸 영구화시키면은 국가 권력이 너무나 강해지고 전체주의가 되기 쉽죠. 무엇보다도 지금 위험한 것은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시장은 MZ시대는 베이비 부머스 시대, 그 다음에 X 제너레이션, 그 다음에 밀레니엄 제너레이션, 그 다음에 Z 제너레이션 그러죠. 그래서 밀레니엄과 Z 세대를 합쳐서 이 90년대와 2000년대 들어서 태어난 세대들인데, 이들 중에는 이 금융에 일찍 뛰어들어서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웬만하면 10만 불 이상의 연봉들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불립니까? 이제는 은행 이자로는 돈이 불지 않습니다. 여기가 전부 지금 주식에 뛰어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스포츠 도박이 중지되니까 스포츠 도박하던 사람들이 전부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불안하니까 그래도 안정된 데가 미국이니까 외국 투자자들이 미국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2008년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 2009년에 만불어치 주식을 산 사람은 10년 후에 2019년에 평균 6만 7천 불이 되었습니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이 뻥튀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2008년을 지나면서 그냥 몽땅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지금 상황은 주식시장이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지려고 하면 올라가고 떨어지고, 지금 잡아놔야 된다는 심리 때문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불행하게도 여기는 풍선이 부풀 대로 부풀었기 때문에 뻥 터져버립니다. 뻥 터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이 사태가 두렵습니다. 자, 경제에 대해서 제가 뭐 더 말할 게 없습니다. 제가 그래도 조금 더 말할 수 있는 것은 교육입니다. 교육은 5장 7부의 세계가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5장 6부였죠. 이제는 5장 7부입니다. 자, 영상을 하나 제가 나누겠습니다. 우리 BTS가 레인 나이트 쇼에 나온 영상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and now for the performance you've been waiting for by these fabulous young lads from Seoul. Really impressed all of us here. Performing their song, Boy with Love, from their EP, Map of the Soul Persona. Ladies and gentlemen, BTS.
You can catch them on your Love Yourself, Speak Yourself Stadium Tour. BTS, everybody. We'll be right back with the plate spinning magic of Vice President Hubert Humphrey. 레이트 나이트 쇼는 미국 TV의 자존심입니다. 거기에서 한국어로 노래를 불렀어요. 놀라운 시대이죠. 이미 아시겠지만 64년 비틀즈가 미국에 왔을 때 레이트 나이트 쇼에 출연했습니다. 그걸 재현한 거죠. 그래서 블랙 앤 화이트이고 BTS도 사회자도 관객들도 전부 60년대식으로 옷을 입고 60년대식으로 머리를 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준비죠. 이 비틀즈는 그러니까 사람 수가 돈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 전까지는 뭐 가수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죠. 근데 좋아하는 팬이 늘수록 그게 돈이 되는 것을 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비틀즈를 재현하는 것은 이 BTS로 말미암아 또 하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에요. 그럼 어떤 시대가 열렸죠? 옛날에는 가수가 방송에 출연합니다. 거기에서 인기가 생기면 음반을 판매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었죠. 그런데 이 BTS는 어떻게 했어요? 유튜브로 데뷔를 했습니다. 유튜브에 올리면서 팬덤이 2,500만이 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음반을 구매하고 소셜 네트워크에 퍼나르기 광고를 자원해서 해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BTS로 말미암아 열린 거죠. 자, 한국에서 KBS와 MBC가 이거 한국 언론의 50년 권력이죠. 예. 한국은 경제는 인류, 예. 정치는 삼류, 검찰은 사류, 언론은 오류. 그런데 지금도 오류 언론을 못 벗어나요. 한국 신문들 보면 그저 오너의 입장 대변하느라고 그놈은 논설 사설에 기사까지, 이야, 정말 이제 끝나가죠. 그 사람들. KBS, MBC가 끝나가고 있어요. 1년에 1,000억 이상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네이버는 벌써 5조에 육박했습니다. 기업 가치가. 카카오뱅크는 딱 열은 지 2년 만에 가입자가 1,100만이에요. 한국의 온라인 결제가 5조를 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알리페이, 위챗페이 이게 그냥 다 장악해가지고 그 영상 보셨는지 모르지만 중국에서는 거지가 이렇게 동전 못 얻어요. 현금 안 갖고 다니니까. 그래서 그 깡통에다 QR코드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거기 찍찍 찍어서 주는 거예요. 예,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 은행 구자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에 한국에서 은행 구자 열려면은 뭐 호적 초본인가 뭔가 떼가지고 신분증 준비해서 인감도장 준비해서 그러고 은행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열죠? 그냥 앱 다운받아서 자기가 착 열면 돼요. 요새 택시 잡으려고 뛰어다니는 사람 있어요? 택시 그러면서? 아니죠. 나가기 전에 우버에다가 딱 찍어서 나가면 어떤 색깔의 어떤 차에 어떤 운전수가 어디에서 지금 오고 있는지까지 딱 알고 기다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는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계 10대 기업에 애플, 아마존 이렇게 해서 10대 기업이 있는데요. 저 BH는 벅스 해스웨이입니다. 그 워렌 버핏의 컴퍼니죠. 10개 기업 중에서 공장을 가진 기업은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뭐 삼성전자까지도 사실은 전부 뭐 하는 거죠?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 전에는 다운을 뭘로 받았습니까? CD로 다운을 받았습니다. 이제 컴퓨터에는 CD 넣는 데도 없습니다. 전부 인터넷으로 클라우드에서 다운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스캇 갤러웨이라고 하는 NYU의 그 경제학자죠. 그것을 가파라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제국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이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이 네 개가 제국이에요. 전에는 이게 점령해서 다스렸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거기에 이 국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MZ 세대는 스마트폰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예. 공부, 놀기, 대화, 검색, 관계, 일, 음악 듣기, 소비 전부 스마트폰으로 합니다. 옛날에는 아이가 자라면요 엄마의 손맛으로 자라요. 요즘은 아이들이 스마트폰에서 봐가지고 이래요. 음식을 자기들 식으로 이상하게 먹어요. 너 그거 어디서 봤니? 그러면 어디서 봐? 유튜브에서 봤지? 네. 의식주가 이제는 스마트폰을 따릅니다. 요리도 엄마에게서 안 배웁니다. 유튜브에서 배워요.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영국의 그 매거진은 이 시대를 포노 사피엔스라고 불렀습니다. 포노 사피엔스. 폰입니다. 이 폰이 모든 것의 기제입니다. 예. 뭐 폰으로 안 되는 것이 없고 폰으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큰맹인데 아직까지 이제는 큰맹이 문제가 아니고 테크노맹이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언제 따라가나 정말 이제는 쇼핑, 유통, 커뮤니케이션, 서치, 정보 찾기, 정세, 파악, 뉴스 전부 폰으로 합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집에 오면 제가 TV로 뉴스 본다고 불쌍하게 보죠. 예. 자, 그래서 이제는 뭐 좋지 않은 예지만 트럼프가 그 이길 수 없는 선거에서 이긴 게 뭘로 이겼어요? 예, 트위터로 이겼죠. 트위터로. 뭐 물론 이게 좋지 않습니다. 이 트럼프는 이 트위터로 일주일 7일 365일 하루에 13개씩 거짓말을 합니다. 이건 공적인 것만. 워싱턴 포스트에 팩트 체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말이 딱 떠오르면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AI가 쫙 가리는 거죠. 그 트럼프는 사적인 건 놔두고 공적인 선언에서만 하루에 13개씩 거짓말을 해요. 이게 참 좋기도 하지만 정말 엉망진창인 세대입니다. 좋은 예 하나 들죠. 덕 맥밀런이라고 하는 월마트의 CEO입니다. 이 사람은 월마트 물류창고의 하역 직원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47세에 월마트의 CEO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월마트의 CEO가 된 것은 폰입니다. 폰. 이 사람은 폰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이 모바일 시대를 이끌어 나갈지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은 자기가 그 지점장으로 있을 때는 그 자기 있는 지점을 이 폰을 통해서 그 지역 주민들과 계속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CEO가 되고 나서는 집무실을 개방해 가지고 직원들을 집무실로 초청해서 거기서 뭐 대화하는 것, 집무실 모양 이런 것을 올려줍니다. 그러면 그 월마트에 일하는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 들어와서 봅니다. 와, 우리 회장실이 어떻게 생겼나? 회장실에서는 뭘 하나?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거죠. 또 이런 게 나와요. 자기가 세차하고 있는 거. 그건 멕시코 지점에 새로운 지점이 열렸는데 그 지점장이 만약에 100만 불을 올리면은 네가 원하는 거 한 가지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 지점장이 내가 100만 불 올리면 회장님이 와서 내 차 세차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세차하는 걸 올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포춘 500에 최고의 CEO로 뽑혔어요. 그리고 이 기업들 중에 47세 최연소 CEO. 이건 뭐예요? 폰 하나 갖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대학들의 전공 커리큘럼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예, 그 절반 이하로 줄여버리고 학생들이 스스로 찾고 퓨전 시키고 자기 가슴에 있는 어떤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스스로 찾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스펙은 obsolete.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무슨 인류 학교를 나왔다, 내가 수석을 했다. 예, 수석하면 돌이나 들고 다닐 거예요. 이제는. 예, 인류 직장, 이제 공무원 시험, 무슨 삼성 입사 시험 이런 거 따라다니는 사람, 그 불행을 예약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건 제가 잘 모르는 얘기지만 하여튼 배워갖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기업을 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그 인터넷상에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킬러 컨텐츠, 이 멋진 컨텐츠를 킬러 컨텐츠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킬러 컨텐츠를 거기다 입력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언어, 구축 언어를 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스마트 서비스를 열어요. 스마트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AI 스트리밍을 통해서 막 사방에 퍼뜨리는 거죠.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팬덤이 생겨요. 팬덤이 생기는 게 기업 가치가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권력이 소비자에게 있어요. 전에 TV 시대는 PD가 권력이었죠. 그래서 PD들이 못된 짓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게 한국 언론이 오류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이제는 그런 거 없어졌어요. 유튜브는 소비자가 권력이에요. 소비자가 많이 선택하는 게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제가 보람이라고 하는 아이의 영상을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줌마가 어디 시장에 가야 돼가지고 애기 좀 1시간만 맡아줄 수 있어? 원 아워 1시간만. Thank 엄마 봐줘 이거. 땡큐. 아, 어떡하지? 나 아기 닮을 줄 모르는데. 내 말이. 예, 보람입니다. 예, 정기 구독이 1990만 명이에요. 평균 조회수가 2900만이에요. 저 아이가 유튜브에 올리는 것 중에 최고 조회수는 3억 회짜리도 있어요. 제 말씀은 무지하게 기도하고 준비해갖고 올리는데요. 저는 이 서브스크라이브 하시는 분이 1190명이더라고요. 그것도 지금 온라인하고 20명 올라간 거예요. 나 어떻게 하라고? 나 어떻게 해? 자, 이 유튜브를요, 중동, 동남아에 있는 아이들이 그걸 보고 울기도 하고요, 웃기도 하고요, 이걸 기다려요, 매일. 왜 그럴까요? 아마 제가 뭘 잘하려고 해가지고는 그런 공감대가 없을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제뉴인한 거예요. 제뉴인한 것은 공감대를 형성해요. 지금 한국 MBC 광고비는 저 보람이 광고비에 상대가 안 돼요. MBC TV에 많이 보면 얼마 봐요? 그 광고 올려가지고 10만 명 보면 많이 봐요. 이 보람이 유튜브에 올리는 광고는 최소한 1000만 명이 봐요. 게임이 안 되죠. 저 아이가 웬만한 기업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려요. 예. 이제 그러므로 교육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같은 나이의 아이들을 모아서 같은 교재를 가지고 가르치고 일괄적인 평가를 하는 건 이제는 사라집니다. 거기에서 잘했다. So what?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어디서나 나 자신의 관점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르침에서 배움으로 전환됩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의 나됨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모두가 제뉴인한 사람을 기다립니다. 뭘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 질리도록 우리는 알고 보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보고 싶은 게 그냥 제뉴인, 나됨으로 자연스러우면서도 뭔가 자기인 것을 그냥 살아가는 사람, 그게 즐김이에요. 그래서 나의 취미, 나의 관심, 나의 즐김, 나의 이미지, 나의 어떤 창의적인 것, 여기에 독은 뭐죠? 수치심과 열등의식과 완벽주의예요. 수치심이나 열등의식이나 완벽주의가 들어간 사람은 절대로 자기로 자연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몸부림을 쳐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구글이 지금 젊은이들에게는 최고의 직장이거든요. 왜냐 그러면 구글에 가면은 노는 분위기에서 네가 잘하는 걸 해봐 이러거든요. 그래서 구글의 브랜드를 매니저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탑 브레인입니다. 그 팀장 이름이 조용민이더라고요. 이분이 그 방송에 인터뷰하는데 자기 팀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그 회의를 하는데 그때 뭐든지 마음 놓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회의가 끝나고 나서 자기가 그 녹화를 이렇게 다시 이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디어를 또 살려내고 하는 것인데 그 대화를 듣고 있어는 바보들이 모여서 대화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바뀌고 있는 게 아니고 바뀌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이걸 모르고 스펙, GPA 높은 애, SAT 잘 보는 애, 이거 아이 죽이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라인 수업이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전환기에 팁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온라인 강의를 듣는데 중요한 것은 그걸 잘 듣고 시험을 잘 보는 게 아니고요.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도 자기 자신으로 소화하고 자기 자신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이지만 옷을 제대로 입혀서 입장식을 딱 시키십시오. 컴퓨터가 1층에 있습니까? 그러면 자기 방에서 옷을 제대로 입고 딱 입장식을 시키십시오. 그리고 바른 자세로 듣게 하십시오. 들을 때 노트하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들은 후에는 부모님과 느낌을 나누십시오. 무엇을 느꼈니? 무엇이 너에게는 interesting 했니? 그래서 이제는 나로 느끼고 나로 소화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진 것입니다. 자, 이 느낌의 가슴을 피워줘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 아이의 감정을 처음에 경청해 줘야 됩니다. 아이가 무슨 말을 해도 반응해 주십시오.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눈을 맞추고 그 다음에 수용해 주십시오. 맞아, 그렇게 느껴질 거야. 그 다음에는 공감해 주십시오. 맞아, 나도 어릴 때 너처럼 생각했었어. 너처럼 화가 났었어. 그 다음에 지지해 주십시오. 잘했어, 괜찮아, 실수도 하는 거야. 이렇게 지지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인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했더니 이런 부작용이 있더라. 내가 그렇게 했더니 참 좋았더라. 이런 식으로 나의 경험을 통해서 인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주의하실 것은 이 아이의 가슴을 피워준다고 하면서 자기는 나름대로 경청한다고 하면서 우리 부모들은 그게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억압하기 쉽습니다. 아이가 2번, 3번 말하면 그만해, 이제 됐어, 뭐 이러기 쉽고요. 정죄하기도 쉽고. 내가 뭐라 그랬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잖아.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축소하지 마십시오. 아이는 심각하게 느끼는데 괜찮아.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이는 지금 자기 나름대로 심각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이, 우리 그냥 가서 아이스크림 먹고 기분 풀자 이런 식으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방임하지 마십시오. 다 들어놓고는 에이, 그까짓 것 잊어버려. 뭐 또 내일 다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문제를 느끼는 것에 함께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시려면 말은 쉽죠? 해보시면 알지만 어렵고 안 됩니다. 이것을 하는데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나의 감정 뿌리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저는 이 베이비 부머의 세대답게 완벽주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완벽주의가 있으면 수치심이 있고 열등의식이 깊습니다. 예수 안 만났으면 저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벽주의적인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잘해야 돼, 틀리면 안 돼, 훌륭하게 해내야 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 사람들에게 나를 증명해내야 돼,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의 실패와 부족을 말로는 수용해 준다고 하면서 사실은 감정적으로 수용을 못했습니다. 또 어설픈 그 심리학으로 너 할 수 있어, 너는 부족한 게 없잖아, 너는 이때까지 잘했고 머리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해버렸습니다. 내 입장에서 아이를 강요했지 아이의 감정을 지금 다시 기른다면 내가 좀 더 잘 받아줄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을 마감하면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family training for this time to see if she can win an individual Olympic gold. She has worked very hard in the last 4 years to come to this spot to try and win that first gold medal individually.
of the last 8 Olympic gold medals awarded in this sport. Well, who would have thunk it? Laura said all along that if she did that fourth round dive for above 7.5 or 8, a back 2.5 somersault with 1/2 twist, she has the high degree of difficulty. She equals the degree of difficulty of the 2 Chinese in this round at 3.0.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to get the gold medal?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Laura Wilkinson thinks it might be. 결승에서 3차전에서 60점 차이가 났다고 하는 것은 끝난 것입니다. 맥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로라 윌킨슨은 정말 하고 싶어서 이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만으로도 기쁨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고 싶고 그걸 할 수 있다는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빅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 미소는 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것과 그리고 그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그 하고 싶은 것에 부딪혀 와서 나의 말씀이 되어진 그 여유에서 피어나는 미소죠. 이 미소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세우지만 사실은 경쟁하는 다른 파장들을 사실은 제압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중국 선수들이 실수한 건 우연이 아닙니다. 3차, 4차, 5차, 3번의 다이빙에 퍼펙트 다이빙을 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것,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기쁨, 이것이 생명의 비밀입니다. 이 로라 윌킨슨은 그 뒤에 아테네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따고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따고 10m 플랫폼에 미국에 36년 만에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우리 모두 안에는, 우리 모든 자녀들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피어나는 길은 자원함과 기쁨입니다. 이것을 피워주는 것을 교육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모르는 말씀적인 교육을 우리 아이들에게 섬겨주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으로 편안하게 별고 편안하게 잘 쓰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눈 가이드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내가 바꾸어야 될 것 3가지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우선 생각나는 것 3가지 나누시면 됩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이시면 자녀에 대해서 새로운 시간이 열리기를 원합니다.